전쟁은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시작됐다. 그 전쟁의 최전선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서해 바다. 깊은 어둠이 드리운 바다 위 수십 척의 중국 불법 어선들이 마치 군함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강철 갈고리, 쇠파이프, 그리고 돌까지 던지며 포위망을 형성했고 그 포위망을 뚫고 그들을 막아선 건 총도, 칼도 없는 단 한 줄의 방패. 바로 한국해양경찰이었습니다. 우린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지켜야 하니까요. 이 말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이 말은 각오이자 전술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도 무기를 들지 않는 사람들. 이보다 더 위험한 결심이 있을까요?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더슨입니다. 중국계 미국인, 그리고 해양 저널리스트로서 지난 수년 동안 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선부터 동남아의 조업 전쟁까지 수많은 분쟁의 현장을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하고 평화롭기만 할 줄 알았던 한국의 바다에서 제 모든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한국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도착한 단 한 통의 메일. 앤더슨 씨, 직접 보러 오시겠습니까?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해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저는 아직도 중국 어민도 생존권이 있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어업구역 분쟁일 뿐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목포에 발을 디딘 순간 모든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항구에는 고깃배 대신 해경 순시선이 더 많아 보였어요. 현장에서 저를 맞이해 준 건 김경수 경감이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태운 피부가 말해주고 있었죠. 이 사람은 매일 바다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걸요. 앤더슨 씨, 오늘 밤 같이 타보시죠. 그런데 김경감이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저희는 총이 없습니다. 철창, 고무탄 그리고 배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중국 어선들은 쇠꼬챙이, 쇠파이프 심지어 사제 폭발물까지 쓴다고 들었는데 한국 해경은 왜 무장을 안 하죠? 그럼 다치면 어떡하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경찰이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맞아야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밤 10시 전은 해경순 시선에 올랐어요. 배는 거칠게 출항했고 서해의 밤바다는 생각보다 훨씬 어두웠어요.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어둠이었지만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해경 무전기가 울렸어요. 11시 방향 불법 어선 확인 조명 졌음. 대응 준비. 박경감은 바로 전원을 끄고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 순간 바닷바람에 섞여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멀리서 뭔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였어요. 작은 점이었던 배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철선이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중국 번호판이 있고 어두운 물 위에 매연과 기름, 자국을 남기며 달리고 있었어요. 접근합니다. 준비 해경들이 방호복을 입고 두꺼운 장갑을 끼었어요. 그중 한 명은 쇠창살을 들고 앞쪽 갑판에 서 있었고 또 다른 대원은 고무총 장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냥 익숙한 사람들 같았어요. 우리 배가 접근하자 중국 어선은 갑자기 방향을 꺾으며 파도를 일으켰어요. 해경이 고무탄을 발사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중국 어선은 쇠막대를 던지며 저항했고 순식간에 김경감이 들고 있던 무전기가 맞고 날아갔어요. 순간 배 위에 있던 저도 얼어붙었어요. 그저 취재하러 온 기자였던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 대원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어떤 날은 배를 들이받고 불을 붙이려는 어선도 있어요. 그날 밤 쫓고 쫓기는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중국 어선은 도주했고 해경은 철수했어요. 항구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하려고 해도 목이 메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김경감은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바다는 우리 아버지가 고기 잡던 곳이에요. 이젠 우리 아이가 살아야 할 곳이고요.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이 바다는 뺏기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모든 편견이 무너졌어요. 중국 어민도 힘든 거 아니냐는 저의 생각은 바다를 도둑질 당한 사람들의 고통 앞에 너무 얕았던 총도 없이 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전쟁이라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취재가 아니라 참여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바다 이야기나 분쟁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바다를 저는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머릿속에 자꾸만 떠올랐어요. 검은 밤바다 위 조용히 다가오던 불빛 하나. 그게 수십 척이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영화에서 보던 해적 이야기처럼 파도 소리 사이로 거대한 공포가 밀려오는 기분이었어요. 김경수 경감은 말했어요. 앤더슨 씨, 어제는 초입 정도였습니다. 진짜 전쟁은 만조 직후 바람 잔잔한 날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때로 몰려들어요. 10대 20대 아닙니다. 쉰척척도 한 번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불법 조업이 그렇게 규모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김경감은 노트북을 열어 실제 상황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 그랬어요. 서해 바다 한가운데가 마치 수산시장처럼 붉은 깃발을 단 중국 어선들 꽉 들어찬 모습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배들 한국 영해를 그냥 밟고 들어오는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박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11시쯤부터 움직입니다. 불을 끄고. 무전도 차단하고 엔진 소리만 죽인 채 스멀스멀 들어와요. 레이더에 안 잡히게 저속으로 파도 따라 숨어들듯이. 그래서 우린 늘 밤을 새워야 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보면. 바다는 땅처럼 경계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해양 지도나 GPS 없이는 여기가 한국 바다인지 중국 바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불법 어선들은 대담하게 들어오는 거였어요. 김경감은 이어서 설명했어요. 문제는 단순한 고기잡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위성 전화로 연락하며 해경 순시선 움직임도 미리 파악해요. 배를 일부러 부딪히고 철망을 던지고 기름을 뿌리는 일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생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해양 질서와 안보 문제였어요. 그럼 도대체 왜 무기를 안 쓰시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물었어요. 우리 바다에서 저렇게 조직적으로 약탈이 이루어지는데 정당방위로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경감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린 총을 쓰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다가 전쟁터가 됩니다. 우린 국경을 지키지만 전쟁은 피하고 싶어요. 이 바다엔 생명이 있고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창밖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저는 해경본부의 감시센터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곳에선 레이더 위성화면, 선박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거대한 터 앞에는 24시간 교대 근무 중인 해경 요원들이 있었고 그들은 눈을 한 번도 떼지 않고 바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빨간 점들이 불법 의심 선박입니다. 한 대원이 조용히 설명해줬어요. 저중 일부는 낚싯배 럼 위장에서 들어옵니다. 심지어 이름도 바꾸고 국기도 바꿔달죠. 그러니까 바다는 위조와 거짓이 넘치는 공간이에요. 혹시 잡으셨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무조건 모른 척 말 안 해요. 우린 그냥 고기 잡으러 온 거다. 그 말만 반복하죠. 그 순간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어제 바다 위에서 봤던 중국 어선 하나가 갑자기 갑판에서 쇠 파이프를 던지던 순간. 정말 그게 단순히 생형 조업이 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목포 어촌 마을로 향했어요. 현장을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불법 조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 마을에서 만난 어부 한 분이 기억에 남아요. 나이는 6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손등은 거칠고 바람에 익은 얼굴이었어요.
중국 배들 들어온 이후로는 새벽에 나가기도 무서워요. 한 번은 그물 깔아놨는데 그걸 배로 갈아엎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물값만 수백만 원 날렸어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우리 애들한텐 이 일 안 시킬 생각이에요. 이젠 바다에서 희망이 안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먹먹했어요. 제가 예전에 쓴 기사 하나가 떠올랐어요. 중국 어인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 글에서 저는 중국의 어민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들의 고통이 전 세계 해양법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말은 틀렸어요. 그 뒤에 피해받는 수많은 한국 어부들의 현실은 제가 보지 못한 길저는 김경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경감님 오늘 밤도 출동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오늘은 조용한 날이라 더 위험합니다. 조용할수록 놈들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바다가 조용한 날은 불법이 더 잘 숨어드는 날이라는 사실. 밤의 그림자는 조용할 록더 두껍고 무서웠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순시선에 탔어요. 그리고 더 깊은 바다로 나갔어요. 어쩌면 거기서 제가 몰랐던 진짜 현실과 진짜 전쟁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한참을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어요. 밤새도록 불법 조업 어선들을 쫓았고 그중 일부는 고의로 우리 배에 바짝 붙어 파도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죠. 그렇게 새벽 4시에 겨우 돌아왔고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자꾸 바다 위를 떠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본 중국 어선들 다 더 기억에 남은 건 어젯밤 순시선 안에서 들은 한 어부의 목소리였어요. 이 바다는 우리 부모님이 생을 마친 곳이에요. 말끝이 떨렸고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잃은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어촌 마을로 가서 이 바다를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이 바다가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지켜져야 하는지 저는 끝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해경 측의 안내로 전남 신안군의 한 작은 섬으로 향했어요. 육지에서 배로 40분 정도 들어가야 하는 외딴 어촌이었던 섬 이름은 덕목도 지금은 인구도 적고 대부분 고령자분들이 살고 있었어요. 배에서 내리자 자내음이 확 들어왔고 작은 선창가에 그물과 부표 낡은 고무 장화이 쌓여 있었어요. 섬에서 40년 넘게 어업을 해왔다는 어르신을 처음 만난 건 부두 옆 작은 작업장에서였어요. 어르신은 새벽 조업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고 손에는 아직도 미역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중국 어선들이 처음엔 그냥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10년 전부터는 점점 달라지대요. 이젠 자기들 바다처럼 들어와서 싹 쓸어가요. 그 말에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 번은 그물 다 펴놓고 새벽에 나갔더니 그물이 아예 없더라고요. 배가 끌고 가 버린 거지 신고해도 못 찾고 손해만 봤어요. 김어르신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 쌓인 분노는 금방 느껴졌어요. 우린 뭘로 먹고 살아요. 자식들도 도시로 다 나갔어요. 남은 건 이 바다 뿐인데 이 바다마저 뺏기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괜히 죄송했어요. 중국 어민의 생존권 운운하던 제 예전 기사가 떠올랐거든요. 그 기사에니 작은 어촌 사람들이 설 자리는 없었어요. 그들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단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김어르신은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커다란 손으로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멀리 보이는 데가 중국 어선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구역이 밤에 보면 불빛이 마치 별 같아요. 근데 그 별들이 우리 그물을 자르고 배를 들이받고 가끔은 욕까지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묵묵히 메모만 했어요. 글자를 써내려가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계시던 김 어르신의 부인이 조용히 말을 했어요. 우리 아들 해경하다가 다쳐서 지금 서울에 있어요. 중국 배자 갔다가 쇠막대기 맞았어요. 아직도 허리 제대로 못 써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이 어르신의 아들이 그날 밤
제가 봤던 현감이 이끄는 순시선에서 함께 싸웠던 해경 중 한 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집안에선 바다에서 먹고 살고 또 다른 가족은 바다를 지키고 싸우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도요, 저희는 원망 안 해요. 아들이 바다를 지킨다고 할 땐 무서웠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웠어요. 그냥 누가 이 바다 좀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뿐이죠.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가슴 깊숙이 들어와 꽂히는 말이었어요. 누가 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가? 제가 보기엔 그건 해경 인프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어부들, 그 어부의 가족들, 그리고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 모두였어요. 아이들이었는데. 바다를 배경으로 뛰놀고 있었죠. 삼촌 어디서 왔어요? 한 여자아이가 물어봤어요. 제가 외국인이라 그런지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삼촌은 미국에서 왔어요. 바다 취재하러 왔단다 그러자 그 아이가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바다 나가요. 근데 맨날 아빠가 무서운 배가 자꾸 들어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밤마다 기도해요. 그 아이의 말은 짧았지만 너무도 깊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바다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섬에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제가 써왔던 기사들, 그 안에 빠져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분노, 그들의 눈물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는 다르게 써야겠다.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겠다. 이 바다를 지키는 건 총이나 칼을 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는 어부 가족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어머니. 그리고 조용히 묵묵히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다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은 바람 한 점 없었어요. 정말 신기할 만큼 고요했다. 마치 잔잔한 거울 같았고 그 위에 떠있는 부표 하나조차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김경수 경감이 말했죠.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위험한 날입니다. 조용한 바다는 침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다예요. 저는 순시선에 탑승하기 전부터 긴장했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출항을 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배에 탑재된 고무탄 발사기와 방호복, 그리고 단단히 조여맨 구명조끼까지 모든 게 전투를 예감하게 만들었어요. 저녁 8시쯤 출항했던 달도 없었고 별빛조차 흐릿했던 밤엔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아예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엔진음을 최대한 줄이며 해상 경계를 시작했어요. 다니엘 씨 레이더에 뭔가 잡혔습니다. 해경 대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모니터에는 작은 붉은 점 몇 개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중국 어선입니다. 기동 패턴이 이상해요. 세척이 먼저 접근하고 있고 뒤쪽에 더 있어요. 박 경감이 무전기를 잡고 지시를 내렸어요. 모든 대원 출동 준비 불법 조업, 어선 추정 선박 6척 접근 후 경고 방송 시작. 저는 숨을 삼켰어요. 드디어 그들과 마주하게 된 거였어요. 배는 조용히 그들 쪽으로 향했어요. 불을 끈 채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10분 정도 지나자 눈앞에 어렴풋한 불빛이 보였어요. 그 불빛은 규칙적이지 않았고 무언가를 잡기 위해 바닷속을 비추는 투광등럼 보였어요. 확인됐습니다. 불법 투망 중입니다. 대원이 말했어요. 순시선은 경고방송을 시작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현재 귀 선박은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철수하시고.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어행 그을 끌어올리는 움직임만 보였어요. 하지만 두 번째 경고 방송이 나가고 나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 척의 중국 어선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그 배는 우리 쪽으로 돌진해왔고 갑판 위에서 있던 사람이 무언가를 던졌어요. 조심하세요. 쇠막대기입니다. 김 경감이 외쳤고 모두가 몸을 낮췄어요. 금속이 갑판에 부딪히며 쨍하고 소리를 냈어요. 견고한 발사준비 고무탄 발사기가 어둠을 가르며 작동되었습니다. 그제야 중국 어선이 속도를 줄였어요.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또 다른 어선이 우리 왼쪽에서 빠르게 다가왔어요. 이번엔 그물이 순식간에 우리 배의 스크루 근처에 던졌고 배가 휘청하며 속도가 줄었어요.
배 멈췄습니다. 스크루에 뭐가 걸렸어요. 운항 담당 대원이 외쳤어요. 배 안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그 순간이었어요. 박 경감이 무전기를 들고 외쳤어요. 전 대원 방호 장비 착용 근접 제압 준비 순식간의 상황은 수면 위 충돌로 번졌어요. 우리 순시선이 춘틈을 타 중국 어선 한 척이 바짝 다가왔고 해경 대원 한 명이 갑판에서 막 부딪혔어요. 뒤로 물러서세요 대원이 외쳤지만 중국 선원은 쇠 파이프를 휘둘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똑똑히 봤어요. 그 파이프가 대원의 어깨에 맞았고 그는 소리도 없이 쓰러졌어요. 의무반 부상자 발생 무전기로 긴급 지시가 떨어졌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분쟁 지역을 취재했지만 이렇게 조용한 바다 한가운데서 폭력과 충돌이 터지는 장면은 처음 봤어요. 그 순간 느낀 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건 깊은 무력감과 죄책감이 있어요. 우린 여길 보호하러 왔는데 왜 이런 희생이 반복되는 걸까? 결국 중국 어선은 해경의 대응으로 철수했어요. 순시선은 부상당한 대원을 응급 조치하며 급히 항구로 복귀했어요. 선장은 결국 붙잡혔고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박 경감과 단둘이 남았어요. 갑판 위에 앉아 밤하늘을 보면서요. 별빛이 어렴풋이 보였고 물결 위엔 조용한 울림이 남아있었어요. 왜 이 일을 계속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이 바다는 우리 국민의 삶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건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바다는 조용히 천천히 빼앗깁니다. 그 말은 마치 총성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바다에서 울리는 가장 큰 소리는 총소리가 아니라 지키려는 사람들의 침묵과 고통이라는 거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말을 잃었어요. 순시선 위에서 본 그 장면 쇠파이프를 맞고 쓰러진 해경 대원. 조용히 뒤돌아서 박혜성 경감의 뒷모습까지 마치 제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영상처럼 떠오르고 또 떠올랐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나는 왜 이 바다에 오게 되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 이곳에 올 때는 그저 기사 하나 쓰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해양 갈등 불법 조업 문제, 중국과의 긴장 상황. 그냥 팩트 중심으로만 정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사람을 보고 목숨을 보고 가족을 봤어요. 그리고 국경이라는 선이 종이 위에 그어진 선 하나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생명을 가르는 진짜 선이라는 걸 느꼈어요. 서울로 돌아가기 전 저는 한 번 더 덕목도 섬을 찾았어요. 김 어르신 댁에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며칠 전 저에게 많은 걸 들려주셨던 그분이요. 섬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작은 고무배 옆에서 그물을 손보고 계셨어요. 그물은 여기저기 찢어진 자국이 많았고 어르신은 한 땀 한 땀 바늘로 꿰매고 계셨어요. 또 오셨네요. 어르신은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저는 작은 인사를 드리고 옆에 앉았어요. 어르신 그날 말씀해주신 이야기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꼭 다시 뵙고 싶었어요. 그러자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이 바다에 한 번 빠지면 쉽게 못 떠나요. 여긴 참 조용한데. 사람 마음은 시끄럽게 만들죠. 정했어. 덕목도 정말 조용했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고 멀리 갈매기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릴 뿐이었죠. 그런데 제 마음은 그 고요 속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요. 처음에 한국 해경이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는지 솔직히 이해 못했어요. 그냥 중국 쪽이랑 외교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생각했죠. 저의 솔직한 고백에 어르신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말이요. 외교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아프고 다치고 잃는 걸 봐야 비로소 진심이 전해지는 법이죠. 그 말은 마치 깊은 물속에서 올라온 바람처럼 제 가슴을 확 치고 지나갔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요. 솔직히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냥 뉴스 한 줄 통계 하나로만 봤어요. 어르신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보이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긴 보이지 않아도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순간 저는 서울로 돌아가서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생각했어요. 그냥 불법 조업 심각하다는 뉴스 하나로 끝낼 수 없었어요. 이건 사람의 이야기였고 삶의 이야기였어요. 며칠 전 순시선에서 다친 대원은 지금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했어요. 어깨 쪽 인대가 손상돼 당분간은 바다에 나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과 나눈 말은 별로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는 저에게 물었었지. 기자님, 이거 기사 나가면 뭐가 바뀔까요? 그땐 대답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네, 바꿔야 해요. 바뀌게 만들어야 해요.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던 진짜 소리를 들려줘야 해요.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섬을 떠나는 배 안에서 저는 제 노트북을 꺼냈어요. 기사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였어요. 나는 왜 이 바다에 오게 되었는가? 처음엔 그냥 일 때문이었어요. 미국 국방부 산하안보 저널의 요청 동부가 해상 안보에 대한 분석 보고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한국해양경찰의 대응 사례라는 달라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바다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 순간 서울에서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제가 썼던 메모가 떠올랐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 군사력과 해양안보는 주로 미 해군에 의존함. 해양 주권 방어에 있어 실질적인 능력은 제한적. 그 문장이 이제는 얼마나 틀렸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해경대원이, 어부가, 아이가 모두가 각자의 방식식으로 이 바다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두려움만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다시 그 문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굵은 선으로 그 위에 썼어요. 한국은 이제 바다를 지키는 나라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게, 그 어떤 국민보다 진심으로.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바로 미대사관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였고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걸 정리해서 보고서와 기사로 완성해야 했어요. 노트북을 켜자 며칠 전 덕목도 찍은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떴어요. 김어르신이 고무배 옆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장면이었어요. 사진 속 어르신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깊었고 그 안엔 세월이, 바람이 그리고 바다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해양안보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다. 그들은 지금 바다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이들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진짜 수호자다. 글을 쓰는 손끝이 묘하게 떨렸어요. 그건 분노나 감동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고 묵직한 책임감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전 부상당했던 해경대원이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팔을 못 쓸 수도 있다는 의사 말에 가족들이 많이 울었다고 했어요. 그 대원이 했던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기자님, 이거 기사 나가면 뭐가 바뀔까요? 그 질문에 저는 이제 대답할 수 있었어요. 네, 바뀌어야 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휴대폰에 미국 국방 저널 편집장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긴급 단위의 한국 관련 보고서 아직인가?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이슈가 터졌어. 지금이 타이밍이야. 최대한 빨리 줘.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은 바다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첨단 전투 시스템 없이도, 거대한 함대 없이도 지키려는 의지만으로도 바다는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와 기사를 동시에 완성했어요. 하나는 국방부에 보낼 공식 문서. 또 하나는 국방 전문지 파시픽 디펜스에 실을. 그 뉴스가 전해진 날 저는 조용히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고 멀리서는 여의도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 김경수. 경감 제목: 기자님, 우리 바다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메일은 이렇게 혀 있었어요. 기자님 기사 잘 읽었습니다. 대원들도 감명 깊게 봤어요. 다친 대원이 병상에서 계속 기자님 기사만 반복해서 보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이젠 우리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렇구나, 이 바다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었구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기록하고 있었구나. 며칠 뒤 미국 CNN 내용을 보도했어요. 한국 서해안에서 불법 조업에 맞서 싸우는 진짜 영웅들이 제목이었어요. 김 어르신의 사진도 실렸어요. 어르신은 아직도 그물을 꿰매고 계시겠죠. 그날 마지막으로 덕목도 떠나기 전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조용히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도 이 바다의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바다. 그 바다를 누군가는 오늘도 목숨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쉽게 잊히지만 그 바다엔 이름도 없이 싸우는 이들의 고요한 용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위해 기꺼이 감내하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위에서 조용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